영화라는 산봉우리를 정복하기 위해 오늘도 입등반을 시작합니다. 토크가 산으로 가는 예측 프로 영화 토크쇼 신의 마운틴 시즌 2 인물열정. 신의 마운틴의 실파 소은이고요. 네. 영화계의 고상돈 입담 빼면 시체 입배시 감독님 장항준 감독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장항준입니다. 네. 특별히 최근에 들어서 누구에게 뭐 베푼 적이 있다던가 아낌없이 주었다던가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 이제 그 닉네임이 장항준이 된 그 사연이 있는데 네, 최근에 그 두산 베어스의 이승엽 감독이 네네 이제 감독님이 되셨어요. 감독님이 되셨죠. 네. 네, 그분께 제가 이제 제 친분이 있어서 네, 그분께 이제 그 화분을 조그맣게 보내드렸어요. 아, 네 두산 화분을. 베어스 감독실로. 네, 화분을 보내드리려고 이제 꽃집 사이트를 검색해가지고 네. 사이트에다가 뭐 이렇게 문구를 입력하고 이렇게 리봉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 리봉 한쪽엔 제가 이 문구를 입력하고 또 하나는 네, 영화 감독 장항준 이렇게 네, 해가지고 보냈는데 거기 사이트에서 웬만하면 답장이 안 오는데 네, 문자로 답장이 온 거예요. 네. 영화 감독 장항준이라고 돼 있는데 그대로 보내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이제 거기 담당자분이 아, 네, 그래. 아무리 봐도 영화 감독은 장항준인데.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해달라 그럴까 생각해 보다가 그래도 이승엽 감독님 또 엄청난 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장항준으로 수정해 달라고 아, 요청한 그래서 거가 장항준이 되신 있어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예. 센스 있는 꽃집 사장님의 네. 체크 때문에 장항준으로 배달되지 않았다라는 네, 네. 작은 에피소드였고요. 네. 자, 요즘 저희가 AI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야흐로. 그래서 저희가 AI 사이트, 스타를 분석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장항준 감독님을 쫙 이제 저희가 입력을 했습니다. 네. 대표 이미지는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장항준 대표 이미지. 나불대는, 네. 입담을 뽐내는, 입담이 거침없는, 입담을 자랑하는, 입담을 펼치는, 웃음을 자아내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요. 아니, 뭐, 연출력, 타고난 미장센의 대가. 네, 뭐 이런 건 없고요. 감독에 대한 건 전혀 없고 그냥 이건 네네네. 예능인이네요. 예능인 중에서도 되게 말 많고 많이 네. 던지는 네네. 특히 나불대는 이거 이거는 AI 이 자식 진짜 진짜 주소가 어디야 AI 네네네. 이거 이게 왜 근데 이미지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의 이미지 같은 거예요? AI. AI니까 수많은 SNS 그다음에 방송에서의 이미지 그다음에 대중들이 장항준 감독님을 생각했을 때 이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AI가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네네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네. 네. 나불대는 송은이 이미지는 어디 보자. 의외인, 네. 즉흥적인. 의외인은 그럴 수 있는데 즉흥적인가? 차별화된. 너무 작아서 그런가? 차별화된. 진심 어린 이건 좀 그럴 수 있지. 독특한. 그치 약간 뭐 독특하지. 선후배 케미가 있는 이것도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네네. 여기 제가 좀 이상한 거는 즉흥적인.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 많이 이상한가요? 네, 즉흥적이진 않잖아요, 별로. 아 저도 아니 일요일마다 교회 가요, 안 가요? 가죠. 즉흥적이지 않잖아. 안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목요일날 가든지, 뭐 수요일날 가든지 석가탄신일날 가든지. 그렇지, 그래야 그렇지. 즉흥적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뭐 AI라고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네. 송은이 대표 이미지, 장항준 대표 이미지 AI 사이트에서 한번 가볍게 검색을 해봤고요. 네. 자, 나불대는 항준이와 진심 어린 MC 송은이가 함께하는 시네마운틴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시네마운틴은 팟캐스트와 시네마운틴 정주행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 새로운 회차가 업로드가 되고요. 같은 날 유튜브 비보TV 채널에 하이라이트 영상이 업로드가 됩니다. 팟캐스트,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조떼꾸알 잊지 마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뭐라고요? 네, 조떼꾸알 몰라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예요. 요즘 조떼꾸알 모르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지 말어. 이게 요즘 쓰는 말이에요? 진짜 찐으로. 우리 때는 좆됐구나라고 했지 좆됐구알이란 말은 없었어요. 아니요. 군화로 떨어지면 안 돼요. 구알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요? 네.
끝이 알로 떨어져야지 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야, 네네. 알겠어요. 예. 그럼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죠. 시네마운틴은 12월 2일 TVN에서 첫 방송하는 장준 RM MC 알쓸 인잡과 함께합니다. 방탄소년단 리더를 맡고 있는 RM이라고 합니다. 대중의 눈높이로 계속 지식을 중계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생 엄청 긴데 그 지적 욕구나 그런 지식에 대한 탐구나 사유나 이런 것들을 빼고 인생을 살면 굉장히 재미가 없고 지루할 것 같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했던 이야기지만 사실 인간에 대해서는 모든 종류의 단어를 붙여도 다 궁금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을 돈 안 내고 집에서 본다.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모여서 우리 인간이라는 흥미로운 존재를 만들었는가. 인간이라는 작은 지옥은. 시네마운틴 시즌2 인물열전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막 오프닝 할 때부터 미리 와 계셨었는데 네. 이분은 항준이와는 또 어떤 친분과 인연이 있을까요? 이분 처음 만난 게 78년도 그 박정희 정권 말기 시절이에요. 1978년. 78년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10월. 10월. 네, 그때 막 낙엽이 심하게 떨어지는 날인데 가리봉역 근처를 제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고 있는데 어떤 꼬마애가 우동 빈 그릇을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네. 길거리에서. 네. 그래서 내가 너는 여기서 왜 울고 있니? 근데 우동이 자꾸 줄고 있어요.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동 너무 좋아했구나. 그때 눈치를 채지. 얘 좀 모자라네. 지가 먹으니까 줄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배가 많이 고픈가 보구나. 그랬더니 배가 너무 고파요. 아저씨가 그럼 우동 한 그릇을 더 사주겠구나. 먹으렴. 막 울면서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습이 선하게 기억에 남는 바로 그런 그분입니다. 생생한 예. 1978년도부터 인연을 쭉 이어오고 네, 계신 그래요. 오늘의 게스트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사람들은 이분을 나쁜 놈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나- 악역을 워낙 많이 했죠. 이분이. 옛날 사람들은 이분을 웃긴 놈으로 기억을 하죠. 네. 디테일이 살아있는 연기로 나쁜 놈이 됐다가 웃긴 놈이 되기도 하는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아수라 백작 같은 매력의 배우 정우인 씨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 야, 이렇게 먹고 사냐? 아이고 오셨습니까? 자, 들어오시면서부터 찐친 케미를 뽐내주셨습니다. 네. 이게 잘 픽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감독님한테 들으면서 너 이렇게 먹고 사냐? 라고 덕담을 날려주셨습니다. 정우희 씨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78년도 우동 어째고? 이거를 약간 지금 어떤 코너 속의 코너로 진짜. 되게 재미나게 네. 매 회차 하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나나 보네요. 네. 기억이 없네요. 네. 자, 우리 서울예대 연극과 전설의 8곽번 항준이의 동기이자 저에게는 학교 선배님이죠. 네, 굉장히 또 친한. 전 또 굉장히 오랜만에 봅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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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독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 진짜 몰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뭐 네. 진성규 씨도 나왔고, 네. 뭐 라미란 네네네. 씨도 나왔다는 얘기 듣고 맞아요. 좀 듣다 왔는데, 네. 전 영화 얘기만 할 줄 알았는데 네. 과거 얘기를 또 한다 그래서, 네네네. 와 우리 항준이랑 또 과거 연이 또 굉장히 많고, 그렇죠. 네.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야, 되는데요. 또 이게- 정우인 씨의 옛 여친들 오늘 여러분들 다 듣게 되실 겁니다. 예. 너무 사랑이 깊었어. 한 명이 했지. 그러나? 한 명이 제가 했지. 기억하기엔 두 분 다 그 장유업 누님도 CC가 있었고. 제가 아는 것도 있으니까 서로가 기억하는 학창 시절의 모습은 어떤가요? 정우인 씨는 학교에 제가 딱 들어왔는데 제가 학교에 처음에 들어 적응을 못했어요. 네. 애들이 너무 끼가 많고 그쵸. 우리 학교는 완전히 가면 평범한 사람들 비슷한 사람이 가면 완전 기죽는 학교야. 약간 그러니까 태양의 서커스 연습실 같은 느낌. 그리고 얘는 정우인 씨는 학교에 딱 들어왔는데 학교에 몇 년 다닌 사람 같았어요. 너무 적응 우리 잘해서. 신입생인데 왜냐면 모두가 좋아해. 정우인 씨를. 어디 신입생 환영회 때도 정우인
정웅인 막 그리고 막 그래가서 야 노래 불러봐 그러면 마도요 막 이렇게 여기도 아 맞다. 애창곡이셨죠 마도요. 저건 뭔가 그런데 정희 씨를 어느 날 무슨 연극 연습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네.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개성이 있어가지고 네.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네. 내가 그 대극장 앞에 서 있다가 네, 네. 제가 지나가는데 뛰어갔어. 네. 뛰어가서 기억 안 나죠? 네. 뛰어가가지고 우민아, 황준이, 내 이름을 불러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핵인싸. 핵인싸 학교의 핵인싸. 그래서 근데 너 혹시 워터프론트란 영화 봤어? 그랬더니 워터프론트? 그게 뭐야? 그 엘리아 카잔 감독이라는 사람이 만든 1950년대 영화인데 거기에 너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야? 마론 브란도라는 배우가 너랑 똑같아. 야, 넌 그런 배우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게 네네. 대화를 처음으로 나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앞에 우동 얘기는 뻥인 건 다 아실 텐데 요건 진짜잖아요. 이건 진짜죠. 제가 그 엘리아 카잔 감독의 워터프론트라는 영화가 굉장히 오래전 영화라서 제가 영화진흥공사 자료실에서 자료 신청을 해서 봤거든요. 보고 나서 며칠 있다가 바로 얘가 연습하는 걸 또 본 거야. 그리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학교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뛰어가서 얘기를 네. 했지. 아니 장항준 감독님 기억 속에 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구나를 처음 들으시는 느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항준이랑 학교 다니면서 대화도 많이 안 했고 사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소극장에 우리 B반이 모여가지고 네. 40명이죠? 4, 3, 그쵸, 12. 그쵸. 세 반이서. 저희가 A, B, C 반이 있었고 40 한 반에 명이 40명씩. 모였는데 이제 한 명씩 일어나가지고 여기 오게 된 목표나 맞아. 1학년 때 첫 시간에 얘기하는 첫 시간에 한 명씩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네. 장항준 씨가 되게 독특했어요. 아 그래요? 기억나세요? 여기 어떻게 오게 됐는데 이걸 또 기억을 못해. 뭐, 감독님은. 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렇게 왔나 뭐 이렇게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개그맨이야? 거기서 또 입담을 나불댔군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다. 근데 저는 연기는 아니고 저 연출을 전공하고 싶고 영화를 네. 사랑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맞아.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 했을 거야. 네, 근데 굉장히 동안이었고 지금도 동안이지만 철 안 들고 철 없고 맞아요. 동안이지만 그때랑 지금 모습이랑 너무 변함이 없는 장항준이고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항준이는 저를 이렇게 좋게 봐줬다니까. 그래서 장항준 씨가 저를 방송에 데뷔시켜준. 진짜요? 네. 그 얘기 듣긴 들었거든요. 진짜, 제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장항준 감독입니다. 네, 차후에 얘기하시죠.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뽀찌를 얼마나 받았길래? 뽀찌는 450 받았어. 뽀찌 얘기해도 되는 거야? 네. 뭐 저희는 뭐 편하게 다 하는데 아니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한번 해보죠. 정우희 씨를 드라마에 데뷔시킨 게 장항준 감독님이 맞습니까?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누구 생일 때 만났죠? 우리 사당 맞아. 충신대 쪽에. 저 생일 아니었어요? 너 생일이었냐?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맞다. 장항준 씨가 저한테 너 아르바이트 한번 해볼래? 방송국 아르바이트. 저 그때 연극할 때거든요. 뭔데 시트콤인데 주인공 앞에 두 명이 얘기를 할 때 저 뒤에서 니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맞아. 저랑 친구 한 명을 네. 둘이 아르바이트식으로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좋아. 얼마 정도 돼 보수는 연극할 때니까 상당히 보수가 셌죠. 방송 출연료가 그때.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작가로 입봉을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 얘기를 해줄게 내가. 나 기다리고 있어. 오이나 할래? 이렇게 그렇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메인 연기자들 중에 그분이 빠지게 되면서 네. 그 자리에 우민아, 내가 그 자리에 지금 너를 넣고 있는데, 너는 감독을 만나서 절대 너는 이걸 안 한다고 해라. 왜냐하면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해줄게. 네,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하고 싶은데. 네, 그 나중에 보니까 그 감독님한테 웅인이는 연극할 사람이니까 이거는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대신에 금액적인 부분을 조금 챙겨주면 내가 한번 꼬셔보겠다. 그래서 저를 금액적으로 좀 잘 받고 들어갈 수 있게끔 배려하려고 매니지먼트를 해준 거네요. 완전히 그랬어요. 항준이. 아니, 그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무슨 시트콤
인데 이제 천일야화죠. 천일야화라는 네, 김병욱 감독님. SBS 근데 거기에 이제 4명 정도 이제 주요 배우가 있어요. 네. 주요 배우인데 그 중에 아까 한 분이 이제 중간에 어떻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차를 하시게 돼가지고 빨리 찾아야 되는 거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얘기하다가 그때 당시에 연출이 김병욱 PD예요. 김병욱. 하이킥 뭐 스풍산부인과 그쵸. 이거 하셨던 병욱 형이 뭔가 신선한 마스크를 쓰고 싶은데 그런 걸 했을 때가 아 그래요? 뭐 하다가 아 준아 누구 니네 학교에서 누구 없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정훈 씨 생각이 탁 떠오른 거지. 마론 브란도가 딱 그래가지고 생각이 났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딱 한 명 안 뜬 애가 있는데 걔는 연극을 한다. 그래 빨리 오라 그래. 그래서 내가 걔는 안 할 거다. 걔는 왜냐면 연극 무대에서 죽고 연극 무대에서 사는 애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매력적이잖아. 그렇지. 더 매력적이잖아. 그치.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데. 그치. 그래가지고 황준아 네가 그래도 한 번만 걔 한번 설득해봐라. 한 번만 만나자고만 해봐라.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형 내가 밖에 전화할게요. 그리고 우민은 전화했죠. 야 너 내 얘기 잘 들어.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그 묵지 말고 얘기만 들어. 그래가지고 삐삐 쳤어. 있다가 삐삐. 삐삐쳤니? 삐삐 쳤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저기 조금 있다가 뭐 김병욱이란 PD가 나중에 전화 갈 거야. 그러면은 무조건 안 한다고 해. 근데 뭔데? 그냥 너는 연극만 할 거라고만 얘기해. 왜냐면 그 자리가 꽤 큰 자리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연극만 할 거라고만 얘기를 해. 그랬더니 알았어. 그런데 아니나 달라 이제 그 김병욱 PD가 전화를 한 거지. 근데 얘는 또 저는 연극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욱이 더 애가 타는 거야. 얘를 그래서 야 항준아 얘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되게 당시에 신인 치고 꽤 좋은 대접을 출연료와 이렇게 그 롤도 꽤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훈 씨 오게 됐는데 나중에 그 촬영을 한번 나가고 나서 그 김병욱 PD가 그 형님이 항준아 고맙다. 이렇게 좋은 배우를 네가 소개시켜줘서 고맙다. 왜냐면 그게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못하면 그치. 그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웅이 씨가 딱 출연해가지고 방송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그 SBS 예능국 드라마국에서 쟤 누구야? 연기 왜 이렇게 잘해? 처음 보는데 누구야?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이제 정웅이 씨가 얘기하는 그때죠. 병욱이 형 죄송해요. 이 얘기를 나중에 한 적이 있나요? 병욱이 형한테 나중에 얘기했지. 네, 얘기했지. 사실 형 그때부터 좀 작전을 짰어. 사실 항준아 잘했다. 막 이랬지. 김병욱 감독님이 나중에 운전하고 일산 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진짜 내가 널 캐스팅 잘했나 보긴 한가 보다. 예능국에서 나 누구냐고 자기한테 너무나 칭찬 많이 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기분 너무 좋았다고. 진짜? 근데 또 병욱이 형도 병욱이 형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왠지 자기 배운 것 같은 거야. 그치. 자기가 이제 데뷔를 시켰으니까. 걔는 아무데나 돌리면 되는 애가 아니야. 다른 피디들한테. 알아서 피디님이 관리에 들어가 주는 거죠. 네, 약간. 그렇죠. 네. 그랬죠. 그리고 또 이 얘기는 뭔가요? 장항준 감독님이 정욱인 배우의 초딩 절친을 찾아준 적이 있어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네. 저랑 그 초등학교 때 같이 태권도도 단심사도 같이 갔고 동네에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이 친구를 잊고 지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골목에 3인방이었거든요. 골목 3인방. 네네네. 그래서 그 친구랑 이 류성룡 이 친구랑 저랑. 근데 이제 갑자기 항준이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너 류 이 친구 아냐? 그래서 너 그 친구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동네에 치과를 갔는데 거기 치과 선생님인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진짜 한 30년 만에 와. 그 친구를 장항준 때문에 만났어요. 아니 진짜. 살아있는 이창명 박수림이에요 지금. 진짜. 그 어렵다는 방송국에서 수소문해서 찾아주는 초등학교 동창을 그냥 동네에서. 찾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뭐 초등학교 은사님이나 뭐 옛날 다 찾아줄게. 야, 아니 어떻게 그걸? 아니 이가 아파갖고 우리 동네 치과에 갔어요. 치과에 갔는데 거기 이제 선생님이 아니 이렇게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양치는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번씩만 하고요. 주말에는 안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해 보니까 사실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인간적인
얘기를 하게 된 거지. 그 선생님이랑 되게 단골 치과가 된 거예요? 주치의가 된 거. 친해졌어. 친해져가지고 막 이제 하다가 술도 자주 먹는 사이가 됐어요. 어머머. 우리 와이프하고도 친해지고 막 이제 막 술을 막 먹고 있다가 한 몇 년이 지났지? 그래서 항준아, 너 혹시 연예계 다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진짜 찾고 싶은 애가 있는데 너는 모를 것 같은데 혹시 정웅인이라는 배우를 아니? 무슨 웅인이? 웅인이 내 동인데? 그랬더니 나 걔 좀 만나고 싶어. 너 왜 어떻게 알아? 걔 내가 초등학교 때 너무 친했던 애인데 찾고 싶었대? 찾고 싶었대. 진짜? 찾고 싶었대. 돈을 500원 꽂았다 그랬나? 아무튼 받을 게 있다. 받아야겠다고 막 그랬나? 아무튼간에 너무 찾고 싶대. 이게 뭐 참고로 내가 오해할까 봐 얘기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2번씩 닦고 있어요. 주말에도. 내가 한 7, 8년 전부터 그렇게 했어. 네네네. 원하면 네. 왜인지 알고 싶지 않아요? 갑자기 왜 그랬을까? 궁금하잖아.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어느 날 나이가 한 40 몇 살이 딱 넘으면 어느 순간에 딱 생각이 든 거야.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 제일 쉬운 게 뭘까? 자기 전에 이를 닦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무리 술이 취해도 자기 전에 이를 닦았어. 큰일이었다. 큰일. 당연한 거니까 나는 당연한 거. 저는 이제 밥을 먹으면 기본적으로 이를 닦거든요. 근데 이 오빠는 평생 그러지 않았다는 거에 놀랐어요. 그게 여러분들 내 얘기 듣고 있어요? 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제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어. 내일 조금 더 나아지면 되는 거거든. 사람이라는 게. 이상입니다. 다행히 입냄새가 안 심했으니까 하루에 한 번 닦아도 남들이 뭐 불평 안 하지. 몇 번씩 닦으세요? 원래? 솔직히 얘기해. 하루에 2번? 일어나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그거를 뭐 결심하시고 하신 일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치과를 가기 싫어서. 네, 저는 이제 솔직히 치과를 가기 그리고 전 치실을 하루에 한 4-5번 치실을 자주 사용해요. 그러면은 치아 관리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류 닥터가 야, 너 진짜 그러면 그거 하나만큼이라도 잘하면 너 진짜 치과 관리 별로 없다고. 맞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닥터류가 항준아, 너 이빨 닦기 싫어하고 너 어쩌고 하루에 2번 닦는 거 어쩌고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닦느냐가 중요하다. 한 번 닦아도 하루에 한 번 닦아도 어떻게 닦냐가 중요하고 아래 위 이렇게 다 닦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스케일링을 6개월에 한 번씩 꼭 해라. 스케일링을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고 맞아요. 제일 좋은 건 칫솔질보다는 치실. 치간 칫솔. 맞아요. 꿀팁. 우리가 어디서 여기까지 있죠? 뭐 차차 기억여행 가면 또 하도록 하고요. 너무 또 우리 시네마운틴의 또 정훈이를 찾고 싶다. 정훈 찾고 싶다. 그래. 야, 내 대학 동기야.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나 좀 소개시켜. 나 걔 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 태권도를 같이 배웠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몇 단이길래 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나. 그 만나가 셋이 만나가지고 진짜 신나게 술을 먹고 그 다음에도 가끔 만났죠. 셋이서 회포를 푸는 그렇죠, 그런 시간을 가졌고. 네. 요 얘기까지만 하고 이제 본격적인 봉우리로 올라가 볼 텐데요. 그 예전에 장항준 감독님이 신혼 때 약간 좀 그 어려웠던 시절에 집들이 가셨던 거 기억나세요? 정웅인 씨? 신혼 자주 왔어요. 자주 갔죠. 자주 갔어요? 신혼 때? 네네. 그때는 미혼이셨고. 미혼이었죠. 미혼이었고. 미혼이었죠. 그래서 그 목욕 얘기는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목욕 얘기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어요. 정용희 씨가 자주 왔어요. 그때 우리 집 먹을 거 싸들고 자주 왔어요. 그때 좀 정훈 씨가 좀 배우로서 버리가 그렇지, 괜찮을 때예요? 좀 라이징 할 때였지. 라이징 할 때여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자주 이제 그 여자친구랑 놀러 왔었어요. 굉장히 사랑했다. 지인아, 네가 첫사랑이 아니야? 네, 정희 씨 와이프예요. 네. 그분하고 와가지고 뭐 우리 부부하고 이렇게 4명이서 밤새도록 술을 먹는 거예요. 밤새도록 술을 먹는데 그 전에 낮에 정희 씨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파트에 무슨 공사로 인해 뭐 이틀 동안 단수가 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 각자 물을 많이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욕조에다가 물을 아주 만땅으로 받아놨단 그때 말이죠. 막 잠깐씩 단수되고 막 이럴 때. 그렇지. 그걸로 나중에 뭐 밥도 해 먹고, 그쵸. 라면도 끓여 먹고 이런 거야. 왜냐면 물이 없으니까. 그때 정수기가 있어. 뭐가 있어.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희 씨랑 신나게 술을 먹고 난 잤지. 자고 일어나가지고 다음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웅인 씨도 이제 아직 자고 있어요. 저쪽 네. 방에 자고 있는데 이제 네. 야 은희야 근데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라면 물을 냄비를 들고 거기 욕조에 갔는데 이게 뭐가 떠다니는 것 같아. 뭔가 곱슬곱슬하기도 하고 뭐가 떠다녀. 그래서 내가 이게 수도관이 낡았나? 네. 그러니까 보니까 머리 전체가 그래. 탁게. 뭐야? 그랬더니 나중에 물에 가서 야 은희야 물에 뭐 했어 어저께? 아니? 뭐 그런데 그때 정훈 씨가 딱 나오더니 왜 그랬어 내가 너 야 물이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왜? 내가 어저께 술 먹고 들어가서 목욕했는데 솔직히 기억납니다. 기억나? 다 기억나시는군요. 네, 정훈 씨 기억나시죠? 많이 떴어요? 네? 많이 떠나셨어요? 많이 떴어요. 땀부셨나봐. 아이, 많이 떴어요. 아이고. 물이 많아서.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친했다는 얘기잖아요. 목욕을 해도 그럼요.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 정도의 사이. 됐다는 거죠. 그럼. 예. 나는 또 웅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동네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어. 너가 전화가 가지고 야 아버지가 오래 못 사실 것 같다. 그래서 아이고 어쩌냐 그러는데 이제 아버지가 널 꼭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러신다. 진짜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때 밤에 고대 안산병원에 간 거야. 고대 안산병원에 갔더니 아버님이 나 이렇게 딱 맞아주시는데 너무 보고 싶었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셋이 이렇게 있는데 이 스크랩 있지. 맞아. 너가 웅인이가 이 출연한 것을 신문 기사 난 거, 신문 잡지에 기사. 난 걸 아버지가 전부 오려가지고 스크랩을 해놓으신 거야.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거기 보니까 형광펜으로 장항준의 소개로 장항준이야 이름의 모든 기사에 얘네 아버지가 형광펜을 쳐놓으신 거야. 그래.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고. 아버지가. 그죠. 맞아. 기억나죠. 야. 울컥한다. 야 울컥하네요. 예. 아버지 어, 너무 좋으신 감독님이 했던 많은 에피소드 가운데 가장 울컥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 듣다 보면 뭐 하나는 되게 웃기거나 하나는 거의 약간 자기 자랑이거나 그런데 오늘 좀 울컥한 진짜 감동적인 얘기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울컥한다. 우리 정웅인 배우와 함께 이제 본격적인 봉우리를 좀 올라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정웅인 배우의 바이오그래피를 소개하며 인생 토크를 나누는 일명 바그또. 내 동기 정홍인 봉오리로 올라가 볼 거다. 이름 정홍인 71년 1월 21세. 고향은 충북 제천. 시인이었던 아버지를 닮아 예술가의 기질이 있었나? 고등학교 때 연극반에서 이게 연기의 맛이구나 B를 받아 서울예대 연극과 8구학번에 입학. 동기 중 최고 스타는 장항준. 야 이걸 이렇게 대본에 쓰면 어떡하냐. 안 읽으면 되지. 안 읽으면 되는데 읽었네? 아니 읽고 싶었어. 네. 그 밖에 김진수, 장현성, 장진 등이 있음. 1995년 영화 리허설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영화판에 데뷔. 그래도 계속 헝그리하다가 1997년 SBS 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을 따게 되는데 이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장항준. 이후 드라마 은실이의 건달 역할로 눈도장을 찍고 예능 좋은 친구들의 출연 감 잡았어 라는 휴대 유행어를 남김. 시트콤 새 친구, 영화 두사부일체에 연달아 출연하며 최고의 코믹 배우로 우뚝 서더니 배가 불렀는지 나 배우야 개그맨 아니야 코믹 이미지 그만할래 튕기다가 슬럼프가 오게 됐다. 아하. 야. 그러다 드디어 네. 기가 막히네. 와 진짜 어떻게 잘 찾아낸다. 그러다 드디어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살인자 민중국 역을 맡으며 죽일 거다. 섬뜩한 유행어를 빵 터뜨리고 웃긴 놈에서 소름 끼치게 나쁜 놈으로 완벽 변신 성공. 또 한 번 제3의 전성기를 이끌어준 작품이 바로 2014년 아빠 어디가. Daddy, where are you going? 귀여운 세 딸이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정웅인도 같이 빵 뜨더니 이후 영화 베테랑, 드라마 슬기로운 깜빵생활, OTT 시리즈 파친코, 그리고 서울대 작전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식지 않는 전성기를 이어가고 있음. 이상 내 친구 정웅인 봉우리 정복 끝. 예. 어휴, 한 사람의 인생이 싹 지나간다. 야. 와, 아니 진짜. 뭐 쭉 저희가 이제 그 요약을 해서 정리해봤는데 조금 뭐 정정하고 싶다. 이 부분은
좀 억지스럽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 진짜 그런 건 없고요. 네. 예. 진짜 그 연기하려고 개그맨 아니야 코믹 이미지 그만할래 튕기다 슬럼프가 옴. 네. 와 이런 것도 진짜 사실인데 사실이에요. 이런 거는 진짜 그 이렇게 나만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느낌인데 이런 네. 걸 쓰니까 진짜 와 진짜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간 작가 같네. 아니 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뭐냐면 좋네, 이게 네. 이 코믹 이미지가 사실은 그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고 막 뜨는데 되게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에 좀 다양한 걸 해보고 싶은데 배우는 그렇지 잘. 맞아요. 머무르고 싶어하지 않아야 하는 게 있죠. 아 그래서 진짜 여기 작가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니까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진짜 저는 처음에 감잡았어를 박수홍 씨랑 맞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인지도가 생겼는데 저를 개그맨으로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맞아요. 그 예능에서 나오셔가지고. 좋은 친구들도 나오고. 맞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은실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김혜수 씨의 추천으로 쿠키를 아 맞아요. 네. 쿠키. 쿠키라는 드라마를 해서 정말 잘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새 친구. 맞아요. 새 친구가 또 그다음에 아주 두사부일체가 겹쳐지게 되면서 제가 다시 결정적이었어요. 코믹적인 이미지로 너무 각인이 돼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 새 친구도 사실은 시즌 1, 2, 3 아마 지금 시즌제로 갔으면은 아마 4, 5편까지 프렌즈 시리즈 계속 가듯이. 맞아요. 그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네. 그만두겠다고 지금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 네. 그때? 그때 이후로 슬럼프가 진짜 오긴 왔거든요, 제가. 아, 진짜. 홍국영이라는 드라마가 망해가고. 맞아. 그래서 사극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슬럼프가 왔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으면서 네,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 반성을 좀 하게 되면서 좋네요. 그리고 이제 정민 씨 하나 더 붙이자면 정민 씨가 그 슬럼프에 오는 순간에 사기를 한번 크게 맞았어요. 그것도 얘기하지 그래. 이거는 어디에서도 사기를-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아니, 이 얘기는 감독님만 아는 친구의 비밀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네. 내가 그걸 언제 딱 느꼈냐면은 우인이가 우리 집 근처에 와가지고 항준아 술 한번 내가 진짜 멋지게 살게. 그래가지고 딱 우민이가 왔어요. 우민이 왔는데 야 항준아 뭐 고기 먹자. 소고기 내가 되게 4번 술을 샀는데 또 멋지게 술을 산다 그랬어? 그렇지. 그래서 소고기 되게 비싼 집에 가갔어. 네. 그래가지고 막 고기를 한참 먹고 나오는데 얘가 안 나오는 거야. 네. 그 가서 봤더니 잠깐만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신용카드가 다 정지가 된 거야. 오이 그때 내가 느꼈지.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 내가 냈어. 기억나는 것 같아. 기억난다.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너무 부하가 치밀어요. 진짜 안 됐나? 2개 정도 있었던 안 것 됐어요. 같은데. 안 됐어. 안 됐어. 신용카드가 전혀 아무것도 안 됐어. 아무것도 안 돼. 그때 정웅 씨의 표정 있잖아요. 난감한 표정. 그리고 정우인 오빠는 그렇게 막 오빠처럼 번죽이 좋은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막 빈말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어서 내가 살게 그러면 사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얼마나 민망했겠어 그 순간이. 그렇지. 그러다가 또 어찌됐거나 지금 이제 정우인 씨는 이제 뭐 최근에 아까 얘기했지만 뭐 빠찡코에도 나오셨고 그다음에 서울 대작전에도 자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작품을 하고 계신데 일단 새 친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새 친구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뭐 시트콤의 새 장을 연 그렇지. 프로그램이었고 성인 시트콤을 표방하면서 월요일 밤 11시에 또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나온 새 친구가 이제 정웅인 씨가 있었고 배우 박상면, 윤다운 이렇게가 새 친구였고요. 네, 맞아요. 그 밖에 출연자로 안문숙 언니, 그다음에 이의정 씨, 네. 이동건 배우, 안현홍 배우 등등이 나왔었던 맞아. 그런 성인 시트콤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웃겼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월요병이 없어졌고. 맞아요. 네, 월요병이 없어졌고 화요일 날 새 친구 얘기를 안 하면 직장에서 왕따 당했고. 할 말이 없었고. 그리고 저희 에피소드인데 저희 3명한테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이 카드 저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소지하고 쓰십시오. 그 당시에는 한도가 없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예요. 아메리칸 아멕스 지금은- 카드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한도가 있지만 네. 그 당시에는 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만들어주겠다 하고 연락도 오고 그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정웅인 씨가 여기서 이제 정신과 전문의 역할을 맡았었고요. 여기서 약간 아재 개그 좋아하시는 캐릭터였어요. 기억나세요? 맞아요.
말장난. 우리가 지금 썰렁한 얘기하는 게 농담, 썰렁한 농담. 이게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뭐 그런 거. 오빠 몇 시 몇 분이야? 나 지금 뭐 없이 흥분. 썰렁하면은 잘 살려. 썰렁하면 춤추고 얼쑤 뭐 이런 거 춤추고. 아니 그리고 그랬던 것 그때 같아요. 그 정민 씨 캐릭터가 웃겼던 게 그런 거였어요. 되게 멀쩡한 약간 지식인 인텔리인데 그치. 되게 좀 빈틈도 있고 막 이런 캐릭터여가지고 더 재밌었어요. 그 치질 생겨가지고 따뜻한 물에 엉덩이 담궈놓고. 네, 맞아요. 그런 거 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웃기려고 덤벼들면 안 웃기잖아요, 사실. 그렇지 맞아요. 네. 그거는 이제 다운이 형이 했고 네. 웃기려고 작정하는 건 그쵸, 이제 그쵸, 다운이 그쵸. 형이. 상면이면 그냥 있는 거 자체로 웃겼고. 맞아요. 아, 명장면 중에 저는 그 초보 운전 안문숙 씨에게 운전 연수해 주던 거 잊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지금도 많이 레전드예요. 돌아다녀요. 너무 짤이. 웃겨요. 예. 실제로 운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회전 좌회전 못 하시는 분들 차선 바꾸는 거 잘 못 하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우선 최강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너무 웃겨요. 그리고 이게 두 분이 막 이렇게 막 웃기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아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네. 아 근데 그게 진짜 그 새 친구가 연장이 됐으면 지금까지도 할 수 있는 약간 시리즈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그때 안 하고서 조금 내가 안 한다고 하고서 좀 후회를 하신 적도 있으세요? 죄송하죠. 네, 선생님들 반여전 선생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뭐 다운 형이나 상면 형은 그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송창희 감독님이랑 네네. 같이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그랬던 것도 죄송합니다 또 그러면 또 같이 술 한잔 먹고 그때 운이가 그랬어 막 이래가지고 6개월만 연장하고 이랬거든요. 아 네네. 아 연장을 했네. 네, 네네네네. 6개월만 했어요. 저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그 이렇게 잘 나가는 감독은 아니잖아. 감독으로서. 근데 만약 누가 나한테 투를 제안을 받은 적도 있어요. 어떤 거요? 엄청난 영화의 투를 다른 이미 잘 된 영화의 네. 두 번째 시즌 2를 감독님이 맡아달라. 투를 맡아달라. 뭐 그런 제안도 받은 적이 있는데 나는 투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 했는데도 난 투가 싫어.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없었던 거를 잘 안 되더라도 없었던 거라고 싶지. 내가 좋아하는 얘기라고 싶지. 이게 뭐 흥행이 결국 그 영화는 1000만이 넘었어요. 자, 어떤 겁니까? 어? 어떤 겁니까? 그거는 지금 그거 한 감독님한테 누가 되지? 아니 그 감독이 해서 잘 된 거예요. 아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네, 어떤 건지. 투. 진짜? 근데 나는 그냥 망해도 내 거라다 마음 싶은 거야. 나는 그런 게 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정웅이 씨의 엄청난 연기 변신이 화제가 되었던 사실은 이 드라마에서는 정웅이 씨가 역할은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파라를 살렸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예. 바로 SBS의 화제 드라마였죠. 너의 목소리가 들려였는데. 아우, 야 이거 진짜 전 내가 아는 사람인데도 못 보겠더라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작품이 네. 제가 KBS에서 주말 드라마를 하고 남자 조연상을 받고 네. 1년간 일이 없을 때 네. 집에서 삼겹살을 아이들이랑 구워 먹는데 네. 에이 그냥 일은 일이고 그냥 삼겹살을 먹자. 맛있는 거나 하는데, 먹자. 네, 매니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16부작 중에 앞에 8개 나오는 건데 악역이다. 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좋게 삼겹살을 먹었죠. 네. 근데 이제 8부에만 나오기로 했는데 저의 존재감이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상당했어요. 네. 지금도 막 소름이 끼쳐. 네. 뒷부분에는 거의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내 얘기로 그쵸. 민준국이 출소한다 뭐 이렇게 그쵸. 민준국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그치. 계속 궁금증만 계속 전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니 한 칸씩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니, 안 나와. 안 나왔는데. 안 나오고 혼자서 그냥 뭐 감옥에서 뭐 이렇게 뭘 쓰고 있거나 그치. 이런 장면으로 나오고 민준국이 출소했대. 그러면 이보영 씨 갑자기 이렇게 긴장하고. 그런 걸로만 계속 맞아. 한 7개를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종석 씨를 만나고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때 이제 맡은 역할이 얘기하셨지만 이제 민중국이라는 네. 이거를 뭐라고 희대의 악마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엄청난 악역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사연이 있었어요. 과거에 네. 그 뭐 이보영 씨 아버지인가 뭐 이종석 씨 아버지인가에 의해서
가족이 파탄 나고. 그쵸. 원래 지금은 드라마가 막 사전 제작도 하는 거 많고 음. OTT용들은 이제 그렇기도 한데 이게 이 당시만 해도 드라마가 거의 이제 초반에 좀 찍어놨다가 그 다음에 방송에 따라잡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생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또 뭐가 있냐면 드라마가 나오면 그 반향의 작가가 영향을 받아요. 그치. 그러니까 원래 한 회에 잠깐만 나오기로 했던 역할 반응이 좋으면은 뒤에까지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 맞아. 그래서 네. 과거엔 사연도 넣고. 그쵸. 그게 너무 웃기네. 민중국어 정작 등장은 하지 않는데 민중국의 에피소드로 계속 회차가 이어졌던 그 메가 히트 유행어가 있죠. 죽일 거다. 아세요, 감독님? 이 말을 들은 사람도 죽일 거다. 뭐 이런. 맞아요. 나 너 죽일 거다. 죽일 거야. 패러디도 많이 됐어요. 정수기 사진 붙여놓고 물 흘리면 죽일 거다.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에서 남자 화장 소변기에 소변기에. 정우기 씨 사진 붙여놓고 튀면 죽일 거다. 나 그건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네. 그건 네. 알아요. 그건 죽이죠 먹는 추. 예. 이게 밥이 아니고 죽일 거다. 그거 봤어요. 아 진짜 본죽에서 광고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본죽. 본죽 광고를 안 했네. 드라마 보셨죠, 감독님도? 어이. 안 봤어? 어쩐지 조용하더라. 아니 어떻게 이 드라마를 안 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안 했잖아요. 아,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나는 이거 봤어야 되는 게 우민이 거기도 해서 봤었지만 이보영 씨랑도 내가 좀 친하거든. 아 그래요? 보영이는 지금도 본 줄 알아. 그러니까 본 걸로 합시다. 알겠어요. 그 예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네. 저기 앞에 아주머니가 혼자 타셨어. 이 드라마 할 때요. 거의 끝날 때쯤이죠. 혼자 타셨는데 제가 이제 그 집에 가야 되니 그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그럼 막 걸어가면 마스크 안 쓸 때니까 네. 그 아주머니가 어머 문 닫으라고. 엘리베이터 문 닫으려고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잠시만요. 그 아주머니 진짜 그랬더니 그럴 때. 이거 그리고 실제. 예. 특히 지하실에서 이제 지하 주차장. 주차장에서 이게 이렇게 주차장이 항상 불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나갈 센스가 때? 있으면은 불이 들어와. 그래서 저쪽은 어둡고 막 이러잖아요. 그 저쪽 어두운 쪽에서 내가 걸어오고 이러면은 와우 막 이렇게 겁나고 그랬을 수도 있지. 진짜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저께 그 장면을 봤는데 그치. 지하철에 갔는데 왔으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게 머리가 이성적으로 회로가 안 움직이잖아요. 진짜 그랬고. 그리고 평소에 막 이렇게 웃고 다니시는 얼굴은 아니니까. 그리고 아니, 웃을 그러니까 수도 없고 사람이. 제가 평소에 이렇게 웃지 않을 때도 무서워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웃는데도 무서워해요. 그게 민중국이 웃으면서 그치. 죽였거든요, 사람을. 아 너무 웃기다. 야. 웃었는데도 무서워했던 드라마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꼭꼭 숨어 있어. 절대 나서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말하면 죽일 거다. 니들 말을 들은 사람도 죽일 거야. 그러니까 평생 숨어 있어. 아저씨한테 아무 말도 안 들리게, 아무것도 안 보이게 꼭꼭 숨어 있어라. 그리고 쇠파이프를 만들어 왔어요, 팀들이. 그래서 이게 얇은 쇠파이프를 가져왔는데 혹시 진짜 파이프 같은 거 없냐, 쇠로 된 거. 그랬더니 누가 갖고 왔는데 엄청 무거운 쇠파이프를 갖고 온 거예요. 그거를 질질 끄고 가는 소리가 저게 위협적이야. 네, 그게 아주 백미였었어요. 진짜 맞아요. 바닥에. 네, 그래서 그 파이프로 하자. 무겁더라도. 선배님 무겁지 않겠어요? 아니다, 이게 좋다. 그때 기억도 나네요. 쇠 파이프. 그렇게 해서 탄생한 그런 신입니다. 자, 이게 계속 우리 정우인병의 필모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살펴볼 거는 또 완전히 또 다른 이미지예요. 자, 딸바보 이미지로 갈아타시게 된 아빠 어디 간대요? 야, 지금 이제 세윤이, 소윤이, 다윤이. 저는 사실 약간 기분이 조금 다운될 때 한창 봤어요. 진짜? 다윤이의 아빠 띄워내? 아빠 띄워내냐고. 아빠 띄워내냐고. 너무 귀여워. 지금 몇 살 됐죠?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네.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남자들이 축구한다 그랬지? 소정이가.
소정이가 그나마 그러니까 만약에 소정이가 너무 귀여워. 이게 아주 시원해. 정말 정말 시원하게 때려요. 이게 누구 받아볼 사람? 야, 저 삼촌 좀 해줘. 저 삼촌 등 좀 펴줘. 예? 예. 예? 아 귀여워. 저때 그 PD 김유건 PD죠. 그러면 우리 다윤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벌써? 네, 11살이네. 세윤이가 중3. 중3, 둘째가 중1. 초등학교 4학년. 아유, 얼마나 좋겠어. 딸 셋이. 제일 부러운 집이 딸 많은 집이야. 바로 정우희 씨 집이네요. 그렇지. 정희 씨 집 같은 그 집이 좋고 정희 씨네 그 세윤이는 또 애가 되게 이렇게 의젓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치. 그래요? 확실히 장력이 있나 봐. 맞아요. 최근에 세윤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네. 그 둘째도 이제 고등학교 준비를 해야 되고 네. 뭐 이래서 이제 같이 여행할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마지막 느낌으로 여행을 갔어요. 네, 갔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갔거든요. 네. 거기서 세윤이를 보게 된 거예요. 세윤이의 의젓함,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사춘기 때문에 엄마 힘들어하고 뭐 이러는데 근데 굉장히 그 동생들을 잘 살뜰하게. 다독이고 그리고 아빠한테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얘기 이런 걸로 의젓함을 보여주는데 진짜 안심이 되더라고요. 뿌듯하시겠어요. 여행이라는 게 진짜 이런 거네. 이런 발견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는 사실은 아무리 친했던 사람이나 가족들도 이 사람을 잘 몰라. 오늘 뭐 밥 먹었냐? 몰라. 뭐 이런 거 가고. 아이 뭐 어쩌고 뭐 거의 뭐 TV 뭐 거실에서 가끔 뭐 딴 거 보면 안 되냐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막 이런데 여행을 가면 사실 그 사람이 보이잖아. 그렇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자기 형제들이나 부모를 어떻게 맞아. 생각하는지. 연애의 꿈은 없어요? 끼는 건 어때요? 근데 아직 지금 꿈은 뭐가 되겠다라는 것도 없고, 네 아직은 그냥 공부를 좀 이제 좀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는지, 네, 그래서 공부 얘기하고. 아니 그러면은 평소에는 야 세훈아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 안 하시는? 옛날엔 했죠. 그러니까 이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가 아니, 느끼고.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잔소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잔소리는 세상 그것처럼 쓸모없는 게 없어요. 잔소리만큼 진짜 그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진짜 11시에서 3시 사이에는 사람이 잠을 자야 된다. 무조건. 요 사이에 잠을 안 자면 굉장히 그렇지.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요 사이에는 무조건 잠을 자야 되고 핸드폰 자제하고 그리고 방 청소 좀 잘해라. 정리. 네, 요거 외에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잔소리 아니야? 그럼 하나 뺄게. 하나 빼. 세 개 중에 못 빼실래요? 방 청소? 세 개 뭐 중에 안 해도 핸드폰? 되는 거라면. 안 해도 되는 거? 응. 제가 11시, 3시, 그 다음에 핸드폰 자제, 방 청소 네. 중에서 어떤 거? 네, 핸드폰. 핸드폰. 네. 나는 방청소. 나는 방청소. 방청소는 내가 보니까 할 때가 되면 하더라고. 저도 방 청소 굳이 방청소. 빼야 된다면. 나도 처음엔 잔소리를 했지. 음. 우리한테 잔소리 하는 것도 싫어하고 받는 것도 싫어하잖아. 근데 부모가 되니까 하게 되는 거야. 눈에 뻔히 보이니까. 네.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너 이거 로션하고 선크림 쓰면 뚜껑은 닫아놔라. 맨날 열어놓고 나면 나중에 이거 딱딱해져서 못 쓴단 말이야. 알겠어. 맨날 열어놓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지쳐서 안 했어. 지쳐서 안 하고 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선크림 뚜껑이 딱 닫혀져 있는 거야. 평일인데. 와, 와우. 야, 이 잔소리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뚝 건데 걔가 쓱 장애방에서 나오는 거야. 너 오늘 왜 학교 안 갔어? 그랬더니 오늘 개교 기념일이야. 그러니까 안 나간 거야. 거기 애초에 열리질 않았던 거지. 지금도 뭐 이렇게 저는 그 이후로는 잔소리가 사람을 바꿀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는 거죠. 아니 그때 그 막내 다윤이는 지금도 여전히 애교 많고 귀여운. 요즘 말이 없어요.
아, 많이 봤어요? 사춘기 봤어요? 왔구나. 네, 되게 시크하고 어떡해. 아빠 뛰어내. 아빠 친구 뛰어나냐고. 때문에 힘들어하고 와이프랑 저랑 둘이 하루 종일 나가서 어디 없으면 네. 지가 알아서 킥보드 타고 학원 갔다가 어. 뭐 사 먹고 그렇게. 하루 종일 혼자 잘 있어요. 이거 언니들이 있으니까 혼자서 지금 뭐든지 잘해요. 아침밥 꼭 챙겨 먹고 김치찌개 같은 거. 본인이? 네. 그것도 너무 귀여워. 그렇게 지금 그게 지금 요즘에 제일 미안하고 오. 다행이면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아침을 아이가. 꼭 한 공기를 꼭 챙겨 먹고 가고 점심도 학교 가서 뭐 나왔니? 제육볶음. 그 제육볶음 혹시 국물에 밥 말아 먹었니? 잘 너무 귀여워. 챙겨오네 걔는. 자, 이렇게 정우인, 봉우리를 먼저 올라가 봤고요. 이번에는 정우인이 뽑은 정우인의 인생 영화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추천해주신 덕분에 저도 이 영화를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정우인 씨의 인생 영화는 바로 초록 물고기입니다. 네. 이 영화는 진짜 제가 더 열심히 연기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영화고, 그리고 이 안에서의 그 장면 하나가 있는데 문성근 선배님이 자기 그 과거 어렸을 때 네. 코찌찌일 때 네. 그 지하 상가 1층 상가에서 떡볶이 먹던 그 상가를 다시. 나중에 다 이제 성장해가지고 그 상가의 주인이 됐을 때 느낌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 반지하 살던 집을 찾아가 봤어요. 어머, 진짜요? 네, 안산에 어머니를 모시고 네네. 네, 그 동네를 갔더니 그 아파트가 없어지고 네네. 고층 아파트가 썼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물론 그 고층 아파트 제가 산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멋지게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그 동네를 갔을 때 생각을, 그때 당시에 그 문성근 선배님이 그런 어떤 야망을 가진, 물론 좋은 직업적으로 가진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보면서 꿈을 키웠던 네.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97년에 개봉이 됐죠? 네, 97년도. 네네. 네, 97년도. 감독님은 이 영화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는 아마 97년도면 제가 시사회 가서 봤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때 영화사에 계실 때죠? 아니 그때 이제 그 영화세상이라는 영화사에서 이제 영화세상. 그 이제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고 있을 때라서 뭐 이렇게 아마 시사회 초대 받아가지고 갔었던 것 같아요. 놀랐죠 그때. 그쵸. 와 이런 영화가 나오는구나. 저도 극장에 가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영화는 아마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분들 중에 극장에 가서 본 분들이 아마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진 않았어요. 흥행에 실패한 건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흥행에 성공한 건 아니었고 네. 이 작품이 굉장히 지금 한국 영화사의 걸작으로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영화 투자를 못 받아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영화예요. 그래요? 네. 자, 이창동 감독의 장편 영화 데뷔작입니다. 네. 한석규, 심혜진, 문성근 주연의 영화고요. 당시 한석규 씨가 34살, 심혜진 씨가 31살, 그리고 이창동, 문성근 이 두 분이 한 40대 중반일 때 만든 영화라고 하죠. 네. 맞아요. 이거 개봉됐을 때 우리 정홍인 씨는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봤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우동 먹고 있을 때 아니에요? 길에서? 글쎄 이 영화 누구랑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여자친구랑 봤겠지. 또 지금 있었던 거야? 그 표정이 나왔어. 또 있었어 그때? 욕조에서 자니까 미안하다. 욕조에서 큰 잘못을 했지. 순간순간 민중국 표정이 나오는데. 제가 조용한 가족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요. 네. 조용한 가족이라는 영화를 찍는데 거기에 송강호 씨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송강호 씨가 신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랬더니 강호 형이 술을 한 잔 먹는데 야 내가 얼마 전에 초록물고기를 영화를 찍으러 가는데 한석규란 배우가 탑이었거든요. 그때 탑이죠. 한석규 닥터봉 이후에 네, 한석규 배우랑 딱 맞닥뜨리는 장면을 내가 찍는데 그 장면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전날 한숨도 못 자고 대사는 뭐냐면 셔터 앞에서 한 대 때리고 그쵸. 쪼그리고 앉아서 너 불 있냐? 담뱃불. 불 있냐? 불. 이거예요. 이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밤새도록 못 자고 그렇게 가가지고 연기했다는 얘기를 술 먹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냐면 한석규 선배님을 너무나 좋아했고 그 당시에 좋아하지 않은 배우가 없었죠. 네네네. 네, 한석규 선배님을 좋아했기도 했지만
송강호 배우가 과연 그 장면에서 한석규란 배우를 어떻게 요리를 하면서 연기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저는 그 장면 때문에 갔어요. 그걸 네. 보기 위해서. 네, 내가 술자리에서 들었던 에피소드인데. 네. 갔더니 역시나 한석규 선배님은 그냥 뭐 코 이렇게 피난 걸 닦으면서 그냥 연기했는데 송강호가 딱 쪼그리고 앉는데 와, 그 동네의 건달이구나. 존재감이 진짜. 그 동네 진짜 날것. 그 동네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야, 이 사람은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또 7.3회 끝나고 다 그 얘기했어요. 실제 건달을 섭외한 거다. 영화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왜냐면 본 적이 없는 배우인데 갑자기 훅 나타나가지고 맞아요. 아이고 사장님. 맞아. 그거 따라하는 배우들 진짜 많았고. 맞았었죠. 예. 예. 이 당시에 신의 20일 인터뷰 할 때도 송강호 선배한테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현장에서 섭외된 배우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제가 준비를 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연극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 영화가 워낙에 이제 뭐 흥행도 흥행이지만 평단에 너무나 좋은 평을 받았고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휩습니다. 그 한석규 씨는 국내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독식을 했고요. 또 이 작품적으로는 해외 영화제에서도 수상을 했었고요. 요건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대종상 영화제에 그 당시에 자막이 이제 심사위원 특별상 초록 불고기. 이 당시에 이게 엄청나게 화제였어요. 초록물고기라는 영화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도 작품상 후보에 올랐는데 그 중요한 거를 해가지고 그때 이때 대종상의 권위가 막 흔들흔들. 그러니까 이 중계 자막인데 이게 자막 실수잖아요, 사실. 이게 왜냐면 다른 것들은 이름은 실수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저런 제목이 초록 물고기인데 불고기는 이건 웃기려고 한 건가? 근데 뭐 이응으로 했거나 시옷을 했으면 이거는 더 실수다라고 할 텐데 불고기? 이게 근데 그 자막하시는 분은 아마 영화 잘 모르시는 분이라는데 사실은 초록 물고기보다 초록 불고기가 많은데요. 왜냐면 가끔 이제 고기에 도장 찍힌 거 있잖아요. 그래서 초록 불고기가 말은 돼. 에이뿔. 그렇죠. 자, 그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야 명장면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줄거리는 자 군대를 제대하고 집으로 가는 기차를 탄 막동 한석규 씨죠. 막동이가 이제 기차에서 우연히 미애 심혜진 씨의 스카프를 줍게 되죠. 그걸 계기로 미애와 엮여가지고 미애의 정부이자 조직의 보스 배태곤. 이름도 진짜 그래요. 배태곤 문성근 씨. 나 배태곤이야. 배태곤의 수하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그렇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 뒷얘기는 이제 뭐 사실은 이게 큰 줄거리지만 요 세 줄 네 줄로 함축할 수 없는 그 디테일과 그 서사와 인물 묘사와 그 사람의 그 삶에 대한 어떤 단면을 잘 그린 영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의 현대사에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논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이제 개발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부자들의 땅이 되고 땅값이 올라서 그 사람들은 터전을 잃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현대사에 많았었는데 이 영화가 또 바로 그런 어떤 배경을 갖고 있다면서요? 여기 배경이 일산 신도시가 이제 그 조성되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산 닭백숙집이 그게 그 일산.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닭백숙집 앞에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 있죠. 나중에 맞아요. 여기 이제 당시에 이창동 감독님이 이제 일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대요. 근데 이제 그 이 백마역이라고 있잖아요. 백마역 근처 카페에서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거장도 뭐 친구랑 얘기를 그때 당시 소설가 이창동이었죠.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였어요. 그러면 친구랑 얘기하면 친구랑 무슨 얘기합니까? 뭐 소설 얘기하잖아요. 뭐 창동 뭐 이러면서 한 번만 더 가만히 안 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터에 이 친구한테 일산이 어떻게 만들어진 도시인지를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기도 옛날에 다 논밭이었다. 그렇지. 거기 살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고 뭐 되게 목가적이고 한가한
그 어떤 작은 시골. 시골이었다. 그쵸.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모두가 없어졌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여기 살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발상에서 시작된 영화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일산이 배경인데 실제로 나중에 나오는 그 막둥이네 집이 변한 그 나중에 이제 뭐 식당을 운영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딱 여기 마지막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집 버드나무 집에서 이제 바르다 보면은 저쪽에 아파트촌들이 쫙 들어서 있잖아요. 고층 아파트들이 있는. 그리고 이제 뭐 제목도 초록 물고기. 음. 이게 초록 물고기는 없잖아요. 아, 초록색 브라질에 물고기. 있나? 열대어에 있을지 모르지. 이게 뭐냐면 그 한석규 씨가 어렸을 때 이제 친구하고 뭐 형제들하고 냇가에 갔다가 기억나 하는 그 장면. 형 기억나? 뭐 살인을 성. 하고 냇가에서 얘기하면서 나오는 사실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가상의 물고기. 그리고 지금은 우리한테 없는 네, 그 소중한 꿈 상징이죠. 지금은 없어진 마치 이들의 어린 시절의 그 목가적인 자연이나 목가적인 집이 없어진 것처럼 네, 지금은 없는 네네. 그런 걸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정홍 씨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골라온 인생 영화 네. 초록 물고기 명장면을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인상적인 기차 씬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제대를 한 막둥이가 기차에서 이제 미애라는 가수죠. 가수가 탁 하고 있던 스카프가 싹 풀어지면서 막둥이 얼굴에 탁 덮어지는 네. 요 장면. 네. 영화의 첫 스타트이기도 하고요. 음. 뭔가 되게 묘한 감정이 들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 스카프를 돌려주려고 하던 막둥이 미애를 괴롭히던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게 되죠. 네. 저 때는 저렇게 달리는 기차에서 문을 열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미애가 이제 목에 딱 메고 있던 스카프가 네. 촥 날라가지고 한석규 씨 쪽으로. 제 인생에 꼬이는 장면입니다. 네. 아. 네. 이 기차의 이 얽힌 얘기들까 옛날 아날로그 시절엔 얘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KTX에 이렇게 탁 타가지고 빨리 도착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가다가 역에 또 서서 사람들 내려주고 또 어떤 역에 내려가서 빨리 우동 먹고 다시 타야 되는데 그치. 못한 놈 있고. 그지 맞아. 대전역에서 우동 팔았잖아요 예전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기차역에서 내렸는데 배웅 안 나오면은 어딨냐 뭐 통화도 안 돼. 핸드폰이 있어 그치 뭐가 그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풍성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맞아요. 몇 시 기차 어디 도착하면 거 시계탑 앞에 엄마 꼭 있어. 그런데 이제 자식이 늦게 도착하게 된 거야. 그렇지. 근데 엄마가 없어졌어. 열차가 연착되거나 뭐 그런 데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에피소드가 이야기들이 있던 많죠. 그런 시절이었고요. 네. 시나리오가 그렇게 탄탄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이 한석규 씨가 초록물고기 이제 신화를 보고서 이 영화는 관객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시나리오부터 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이 영화 시나리오가 완성도가 있고 사실은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제 그 인물에 대한 어떤 걸 촘촘한 심리 묘사랄까? 시나리오 읽어보셨어요? 아마 읽어봤겠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국 영화가 그렇게 많이 제작되던 시절이 아니라 가지고 개봉할 때 즈음 되면 제작사에서 여기저기 시나리오가 좀 돌아다녔어요. 네. 제가 이때 이후로 이창동 감독이 팬이 돼가지고 네. 뭐 오아시스, 박하사탕, 탕. 네, 영화 시까지 정말 제가 시도 팬이 너무 돼가지고. 재밌었죠. 네. 좋지. 네. 시 너무 영화 좋지. 예, 윤정희 배우. 네. 너무 김미라 선생님.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하시던, 그 정호희 씨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로 한석규 씨를 꼽으셨다고 하는데 네. 작품에서 만난 적도 있습니까? 그러고서 만났죠. 오 어떻게요? 네. 프리즈나 영화에서 만났죠. 오, 맞아, 그 맞아. 감옥에 있는 죄수들 제소자였고 제소자. 제가 소장이었고. 네, 아, 그래서 만났는데 네. 와, 근데 진짜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제가 총을 딱 겨누는 장면인데 한석규 네. 선배님이 제가 총을 쏘기 전에 그 총을 뺏어가지고 제 뒤통수를 빡 때리는 장면인데 네. 이 총이 약간 진짜 장난감 총이 아니라 묵직한 총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짜 맞았어요. 네. 맞아서 뒤통수에서 피가 났어요. 네. 제가. 어머. 그 한석규 선배님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네. 네, 그 미안해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와 한석규가 나한테 미안해하고 있어. 나만 보면 웅이나 정말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너무 미안한 표정이 저는 그게 너무 정말 좋더라고요. 네, 평생 얘기거리고. 네, 근데 선배님 너무 잘해주시고. 네, 정말 한승 선배는 뭐 다 후배들한테 되게 좋은 선배죠, 진짜. 최고의 하여튼 네. 선배님인 것 같아요. 네. 많은 예능인 분들이 한석규 씨 성대모사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내가 언제 그렇게 됐어?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것도 한석규 선배님 성격으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네. 그런 것들도 아이 뭐 재밌던데 뭘 약간 이러실 성격이지 아, 불쾌하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궁금해요. 하도 많이 하니까.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막둥이가 집으로 돌아와서 큰형과 만나는 씬. 이것도 우리 정우인 배우가 정말 멋진 장면이라고 또 표현해 주셨는데. 이호성 배우지죠? 예, 맞아요. 뇌성마비 뇌성마비. 지체장의 큰형 역할이죠. 네, 이제 저기 이제 막둥이 이제 제대해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동네에서. 네, 근데 버스 이제- 정류장에서. 네, 근데 이제 나오나 안 나오나 내다봤는데 저기 차가 오잖아요. 네. 차가 오는데 여기서 싹 지나가고 지나가죠. 그런데 이제 옆에 와서 앉아 있잖아. 있어. 그리고 이 막둥이를 발견했을 때 이 기뻐하는 선배님의 연기. 표정이 네. 보잖아요. 네. 옆에 만나 막 좋아하잖아 지금. 네. 한석규 선배님 웃고. 네. 아 이게 진짜 근데 이제 히트는 뭐냐면 네. 마지막에 한석규 선배님이 죽잖아요. 네. 죽고서 저 선배님이 혼자 마루에 걸터 앉아서 울어요. 네. 맞아요. 저 큰형이 우는데 진짜 눈물 나. 저 큰형이 진짜 어떻게 살아갈지가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저 큰형하고의 한석규 씨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찌 보면 가장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제 그 형이 이제 표현을 못하니까. 표현을 정확히 표현이 못하니까. 서투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되게 영화에서 중요한 게 저 장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통하는 사람이 형이에요, 큰형. 큰형. 예. 기억나? 형, 하고 기억나? 유명한 장면. 형 네. 끊지 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에 이 밸런스가 진짜. 사실은 어떤 형제보다 더욱더 깊은 정을 느끼고 그쵸. 예. 그러니까 대화가 오고 가는 형제들보다도 그런 일상적인 대화는 어렵지만 서로 부딪히면서 몸으로 교감하고 네. 눈빛으로 통하고 이런 게 큰형과는 제일 깊었던. 네. 그런 중에 또 둘째 형은 형사지만 술만 먹으면 알코올 중독이죠. 네, 알코올 네. 중독 꼬장을 피는 맞아요. 어떤 그런 가족이 꼭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설정이 너무너무 이 멋있는 것 같아요. 둘째 형 역할이 알코올 중독 형사 둘째 형 역할이 실제 한석규 씨의 친형인 한선규 씨가 네, 그 네. 당시에 매니저먼트를 하고 계셨고 영화 제작 맞아요. 한선규 씨가 여기 영화 속에 한선규 씨 목소리를 들어보면 네. 유전이다. 비슷해. 비슷해요. 맞아요. 비슷해요. 자, 그리고 이제 형 얘기들이 나와서 말이지만 셋째 형의 또 계란장수. 또 아주 또 계란장수. 네. 계란장수는 정진영 씨 배우가. 정진영 배우가 당시 이제 초록물고기에서 이 연출부. 연출부라고 있다가 대타로 긴급히. 아니 어쩐지 나중에 스크롤 올라갈 때까지 다 봤거든요. 조감독이었나? 거기에 4명 있는데 거기 정진영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갑자기 펑크가 났대요. 원래 이제 역할이? 셋째 형 하기로 했던 배우가 펑크가 나가지고 들어가기로 했는데 요 장면도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죠. 계란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석규 씨가 제대해가지고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네, 이 정진영 씨랑 같이 정지영 씨랑 가는데 신호위반을 했어. 신호위반을 해가지고 이제 경찰차가 잡아요. 네. 자, 뭐 계란차 네, 우측으로 네. 우측으로. 네, 신호위반을 해가지고 딱지를 떼야 되는데 좀 봐달라 그러면서 이제 정진영 씨가 봐줘요. 제가 5,000원 드릴 테니까 좀. 그랬는데 이제 10,000원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거실러 경찰이 달라고. 차에 가서 거슬러 드릴게요. 그리고 차로 가요. 차로 가고 그냥 경찰차가 출발해 버려. 도망간 거지. 먹튀를 한 거지. 그때부터 이제 한석규 씨랑 형이 이제 경찰차 쫓아가는 거예요. 5,000원 돌려달라고. 성 어떡하려고 성. 백차는 우측으로 경고한다. 백차는 우측으로 차가 백차 우측으로 형 달려 눌러. 보통 반대가 되잖아. 근데 한석규 씨 형이 거기 앞에 백차 옆으로 돼. 백차 옆으로 5,000원. 백차 5,000원. 이게 사실이 당시에 너무나 코미디예요. 너무나 코미디. 진짜 코미디인데 그럴싸한. 네. 실제로 있을 법한. 옛날에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서울에서 교통경찰을 하면 뭐가 생긴다. 뭐 차. 왜냐면 이제 딱지를 떼면은 운전면허증 뒤에다가 10,000원짜리를 딱 숨겨갖고 주고 이런 그래서 있었죠.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게 심했었어요. 맞아요.
지금 이제 이제 완전히 없어진 비리지만 네, 옛날에 네. 그런 비리들이 많이 있었다. 네. 그걸 또 이렇게 약간 풍자하면서 네, 네. 영화에서 녹인 장면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명장면은요. 송강호 배우와 한석규 배우의 만나는 씬이죠. 지하 주차장. 예, 지하 여기 주차장에서 이 문성근 씨가 역할한 베테곤 보스 패거리들과 만나는 장면을 네. 좀 살펴볼 건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미애 씨의 소개로 우리 한석규 씨가 발레 파킹 일을 해요. 그 예, 클럽 지하 예, 주차장에서. 그런데 그 베테곤의 부하들 송강호 씨를 필두로 한 건달들과 정말 개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죠. 네. 이때 완전 신인 송강호 씨의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네. 겁니다. 너 나를 몰라. 알아요. 저씨 그럼 알면 인사를 해야지 저씨고 왜 인사 안 해 이 새끼야? 응? 우리 인사할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야, 이리 와. 이리 와봐. 뭐? 뭐라고 그랬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이씨. 이리 와, 이 새끼야! 새끼야 하지 마, 이 새끼야. 뭐라고 그랬어? 근데 저분이 연극에서 저런 역할을 너무나 잘하셨대요. 아, 송강호 배우. 네, 그래서 그거를 아마 감독님이 보셨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저기서 좀 걱정되는 게 뭐였냐면 한석규 선배님, 이창동 감독님이 주문한 게 둘이 치고받고 합을 맞춰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개싸움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치. 설정이 예. 예, 한석규 선배님이 너무 긴장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강호 선배님은 신인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개싸움을 벌일 텐데. 그렇지. 한석규 선배님은 야 강호 씨 좀 자제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아, 들고 그쵸. 겁을 좀 먹지 예상해 않았어요. 보기는. 그 이거 제가 저 학교에서 그 영국영화과 교수로 있을 때도 학생들한테 꼭 이 장면을 보여줬어요. 오. 릴렉스라는 건 이런 거다. 그리고 짜여진 합은 매력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감독이 배우를 믿으면은 카메라 컷을 끊지 않고 니네를 팔로우할 거다. 그건 니네가 잘하고 있다는 거다. 우리는 끊어서 가지 않고 수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치. 이 장면에서 이 당시의 젊은 배우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 힘 빼고 한다. 그쵸. 진짜처럼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준비만 했을 뿐이지. 맞아요. 그 개싸움이 딱 누가 봐도 합을 맞춘 게 아니에요, 이게. 네. 네. 이게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한석규 씨 그러면 이제 다 연기를 되게 잘한다고 느꼈는데 당시에 제가 그 처음에 영화판에 들어왔을 때 한석규 씨처럼 연기하는 배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릴렉스 그리고 뭔가 안 하고 있어. 옛날의 연기라는 거 무대에서 했었어야 돼. 해야 움직이고 돼. 에너지를 주고. 내가 아프다. 내가 어떤 감정 상태다. 이걸 막 보여주는 게 주력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석규 씨 연기는 아주 그냥 아주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듯하고 완전히 릴렉스 몸에 긴장이 빠져 있어요. 이분은 연기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대학에서는 물론 연기를 배우셨지만은 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성우가 되셔가지고 어찌 보면은 대학가요제도 나오시고. 그렇죠. 그치. 어찌 보면 이분은 완전히 그러니까 뭐냐면 쪼가 안 들은 배우라고 해야 할까? 그냥 자기 색깔을 오히려 공고히 가지는 배우라서 달라 보였던 것 같고. 자, 아무튼 이 송강호 씨는 이 무대에서 잔뼈가 울리면서 쉽게 말하면 저는 한석규라는 대배우를 만나면서도 쉽게 말하면 이게 딱 자기 준비한 대로 다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떨면 끝이야. 배우들은. 네, 배우들은 떨면 끝이에요. 송강호 씨는 이 영화에 아, 맞아요. 이 영화에서 이제 그 이창동 감독님이 저 역할을 누구를 할까 하고 있는데 문성근 씨가 저기 이창동 감독 그 진짜 아주 또라이가 하나 있어. 아주 연기 잘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연극 비연소라는 연극인데 네가 한번 그거 봐봐. 그래가지고 대학로 한때 화제 연극이었잖아요. 비연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꼭 보라 그래가지고 이창동 감독님이 봤는데 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캐스팅했는데 이 문성근 씨의 추천에 진짜 걸맞게 네, 완벽하게 소화해냈죠. 네. 그리고 이게 송강호 배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씬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한석규 씨가 송강호 씨한테 너 우리 회사랑 일을 하자. 바로 계약하러 와라. 진짜? 그래가지고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군요. 정호민 배우는 송강호 배우랑 아까 그 조용한 가족 같이 하셨다고 했고 네. 제가 알기로 반치광도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같이 했지. 네. 제가 같이 은행 직원. 네, 저는 이제 이
그 상사 송영창 선배님의 그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저는 그만두고 예, 송강호 씨는 이제 레슬링을 네, 은행 다니면서 레슬링을 몰래 배워서 레슬링을 추천하게 아, 그런 거죠. 약간 부조리한 거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부조리한 직장에 있었던 두 사람인데 한 명은 꿈이 있는데 자신도 없고 막 이런데 그런 걸 막 겪고 끝까지 그래도 먹고 살려면 여기 남아야 된다 생각한 게 정우인 씨 역할이었고 그리고 이 친구 중에 하나인 송강호는 나는 못하겠다 모르겠다 뭐 이러고 나가가지고 이제 그 레슬러 처음 자기도 이끌리게 모르게 가서 이제 쉽게 말하면 같은 은행원 친구 두 명의 달라지는 인생 얘기예요. 원래 영화 컨셉이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출연하신 분보다 더 많이 알아요. 아니야 그때 시나리오를 봤지. 시나리오는 정우인하고 송강호 형의 역할이 거의 비등비등했어요. 그렇지 기억나지? 네, 잘하시네. 네, 그래서 정우인 씨 나름의 이게 꽤 에피가 컸어요. 한편 이 친구는 뭐 이게 있었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러닝 타임 때문에 정우인이 다 날라갔죠. 아이고. 유명하지 않아서 날라갔어요. 네. 그래요? 민이가 그만두는 역할이었나? 네, 제가 그만두는 역할. 그만두는 역할이구나. 네.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나. 아무튼 그럼 간에 앞에 감독님이 얘기했던 얘기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 헷갈렸나 보다. 헷갈릴 수 있죠. 하도 오래전 맞아. 영화니까. 송강호 씨가 버티자. 씨가 버티자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버티다가 무료한 어느 날 이제 그 저기 하는. 그쵸. 저하고 이제 같이 저기 오뎅바에서 같이 둘이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 그다음에 제가 뭐 복권 같은 거 많이 산 장면 이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유명하지 않아서 편집됐죠. 이게 그 유명하지 않아서 지명도가 없어서. 아니 사실은 그 당시에 이 김지훈 감독님이 정우인 씨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배우는 내가 진짜 내가 제대로 영화계 스타로 만들겠다. 영화 배우를 진짜 우뚝 서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감독님한테 하셨어요? 그러지 마. 아니야. 근데 느껴졌어. 최애 배우였어요. 진짜요? 최애 배우였어. 느껴졌잖아요, 본인도. 그렇죠. 네, 왜냐면 조용한 가족 때 좋았고, 흥행도 됐고, 그래서 두 번째 영화를 하는데 만나자고. 근데 제가 역할이 어떤 거였었냐면 레슬링 선수였었어요. 원래 레슬링 선수인데 약간 무용하고 발레하듯이 변칙을 싸우는 애였었어요. 변칙으로. 발레도 하고 무용하듯이 싸우는 약간 그런 애로 설정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랬군요. 네네네. 그랬으면 전공을 더 잘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또 프라다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프라다라고. 프라다는 저 가방이고. 그렇지. 프라다는 명품이고 프라나 서울예대에 있는 그 아크로바틱 동아리 회장님이셨잖아요. 팔과포 회장님이셨잖아요. 네네네. 그 회장 군기 많이 잡아야 되는 직업이야. 그 서클은. 그 쫄쫄이 입고. 무슨 군기를 잡아. 쫄쫄이 입고 아침에 이제 단체 근무로 그 브로드웨이 42번가의 히트 넘버 5, 6, 7, 8 빠라바밤 빠바바밤 빰 빠라바밤 그럼 애들 막 덤블링하고 막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희한한 거예요. 왜냐면 대학교 1, 2학년들이 서울예전은 2학년까지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1, 2학년들이 막 덤블링하고 막 손 안 잡고 막 덤블링하고 막 이러는데 그 당시에 막 그때 소방차 안무 있잖아요. 이게 도건호 씨가 받쳐주면 막 이상원 씨가 덤블링 넣고 이런 거를 학생들이 다 했어요. 아니 정희 씨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뛰어가더니 손을 안 짚고 팍 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네 공부하는 애 들어왔나. 서커스단 출신인가. 그쵸, 기억나시죠? 네네네. 그때는 이제 공연 예술에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하는 그런 서클이었었어요. 네네, 맞아요. 아크로바틱뿐만이 아니라 무용, 뭐 태권도, 뭐 이런 것들 다 하는 그런 서클이었죠. 아니 아무튼 그 김지훈 감독님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분이 표현을 잘 안 하잖아. 말도 별로 없고. 내가 저번에 부산영화제 때 그 김지훈 감독님 만났잖아. 네네. 만나가지고 로비에서 하니까 형! 그래서 김지훈 감독님이 이렇게 되게 수줍고 말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 항준아, 오랜만이야. 내가 안아줬어요. 안아가지고 3번을 들었어. 거장! 진짜 제가 그걸 옆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파라다이스 호텔 로비에서 지훈이 형이 되게 그 형이 얼굴이 빨개져 되게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야. 항준아 그만해. 형은 내가 아는 유일한 거장이야. 맞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오픈 토크 하는 야외 영화의 전당 무대에 한참을 감독님이랑 오픈 토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모자 이렇게 눌러쓰고 팝콘을 이렇게 입으로 던져 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이렇게 입을 쩍쩍 벌리고 팝콘을 먹는데 김지훈 감독님이 앉아서 우리 오픈 토크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김지훈 감독님 작품 중에서 진짜 좋아하네요. 이 반치광. 반치광. 네. 정말 좋죠. 정말 좋죠 영화. 네. 아주. 네. 자, 다음 장면은요. 이 막둥이가 손을 찢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조직에 네. 들어가기 위해서 배태권이 너 이제 우리랑 일하자. 그 대신에 이제 일 하나 하자. 해가지고 네. 이제 막둥이를 테스트하는 거죠. 재개발에 반대하는 어떤 사장을 가서 이렇게 해서 네가 한번 작업을 해주면 좋겠다 했더니 그쵸. 이제 그 사장과 싸움에 휘말려서 막둥이가 그 사장 때문에 팔이 부러지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손가락 화장실에서 자기 손을 미리 씻고 가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장면은 어떻게 저 찍는 건지 위아래 모르겠어요. 위아래 뭘 받쳐놨겠죠. 받쳐놨네. 그리고 뭐 그래도 저거 겁이 나는 장면이다. 그렇지. 와, 저 정말. 와, 저게 어우. 이게 저런 게 이제 자세히 보면 각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다 네, 트릭이지만 너무 실감 나잖아요. 그렇죠. 뭐 연기로 해야지 뭐 어떻게. 그리고 실제로 조금은 닿아야 그래도 그게 느껴지잖아요. 본인 자체도. 자, 이 한석규 배우가 와 이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초록 물고기를 보면은 초반에 완전 순수한 막둥이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서 약간 발 들였을 때, 그 다음에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간 뭔가 이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가 연기가 조금씩 이렇게. 네. 그 이게 전체적인 구도가 뭐냐면 일산 신도시가 된 자기 고향 마을이잖아요. 고향 마을에서 서울로 상경을 한 거야. 쉽게 말하면. 맞죠. 네, 영등포라는 번화한 도시로. 그렇죠. 그러니까 영등포는 당시 어떤 데냐면 유흥가, 한락가가 있던 곳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욕망의 집합체야. 그렇죠. 여긴 돈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어요. 여기 오면은 가장 빠르게 배우지 못한 사람도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둠의 그러면서 가장 화려한 곳에 이 막둥이라는 순수한 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 막둥이가 성공하고 싶다. 내가 성공해서 우리 가족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와가지고 점점 이 막 범죄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 그렇죠. 막둥이가 다른 인물과는 다른 거는 뭐냐면 변질돼가는 자기에 대한 연민과 서글픔이 있어. 약간. 그리고 후회와 번민이 있어요. 그러나 멈출 수는 없다는 걸 알아. 그렇죠. 자긴 벌써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한석규 배우가 표현한 이 막둥이 조폭의 이미지는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조폭의 이미지와 완전 다른 것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정웅이 씨도 조폭 연기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 조폭 연기를 이제 캐스팅을 제안을 받으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외모. 외모. 네, 오히려 좀 더 이렇게 깔끔하게. 네, 오히려 수트를 입고 네. 저렇게 송강호 씨의 저런 어떤 그 동네 어떤 그런 건달의 어떤 의상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깔끔하고 오히려 더 살을 빼고 몸을 더 만들고 신세계에 나온 배우들 있죠. 네네네네. 신세계에 나온 배우들처럼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멋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똘마니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 정도면 이제 중간 보스나 보스들이 이렇거든. 똘마니는 해본 적 있으세요? 똘마니는 사실 저는 두사부일체가 그치 그게 똘마니죠. 네. 근데 그 두사빌체도 양복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중간 보스 비슷한 거야 일종의. 그렇죠. 네. 사실 그렇게 똘마니는 해보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 똘마니를 안 해보셨네. 똘마니 이미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물간 똘마니 같은 거 한번 하고 싶어요. 한물간 똘마니 이런 거 좋아하지. 한물간 똘마니. 저기 뭐야? 네, 도니브레스코의 알파치노 같은 거. 도니브레스코의 알파치노 같은 거. 진짜 정확하게 진짜 정확히 찝으셨네. 그럼요. 정웅이 씨가 저희 집 욕탕에 들어간 순간부터 전 정웅 씨를 다 봤어요. 부유물들. 정웅이 씨 속속들이. 그런 물 색깔, 탁함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죠. 그 이게 사실 외모가 그 사람이 초창기에 이제 이 작품을 형성하는데 되게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어느 선배님이 저한테 머리숱이 굉장히 빽빽한 선배님이에요. 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 선배님이 저한테 형 저도 이제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좀 씁쓸하다. 이제 뭐 모발 이식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랬더니 우인아 그게 네가 갖고 있는 장점이지 않을까 배우가. 나는 사실 그런 역을 하려면 머리를 뽑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찌든 아버지 그런 모습을 해봐야 머리를 이렇게 흐트러들이 앞으로 그런 거밖에 안 되지. 그거밖에 안 되는데 너는 없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 이제
이제 이렇게 나이가 50이 넘고 네. 아직도 배우로 생활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서서히 드러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나한테 더 좋은 캐릭터가 오히려 될 수도 자연스럽게. 있겠다. 네. 그렇죠. 대신에 이제 분량적인 면에서 좀 더 이 작품에 어떤 그런 깊숙이 관여되는 인물로서의 그런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냐면은 많은 거는 뽑아야 되지만 없는 거는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추가가 되잖아요. 추가가 되잖아. 흑채나 그리고 정훈 씨가 여기 그래서- 지금 뚜껑이 날아가고 있지만 사실 정훈 씨는 몸에 털이 많은 분이에요. 네? 근데 여기만 없는 거야. 위에 지붕만. 그러니까 옛날에 우인이가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 진짜 여기 있는 털을 다 길러가지고 귀 뒤로 레시바처럼 돌려가지고 머리에 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술 먹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과장이 아주 과장이. 브렛나루를 길러서 여기다 넘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몸에 있는 털을 여기다 덮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나. 한 끗 차인데 너무 다른 얘기야. 아니 생각해보면 티끌을 모아야죠. 구렛나루가 가슴털을 기르는 건 너무 다른 얘기예요. 그것도 정상은 아니잖아. 솔직히 구렛나루 이런데도 길러가지고. 아니 이런데도 계속 친구를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모함하고 막 이런데도.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자, 예. 다음 명장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둥이를 점점 더 아끼게 되죠. 문성근 씨가 맡은 네. 그 배태곤이 네. 그러면서 아까 초반에 얘기하셨던 바로 그 장면 영등포 재개발 건물 본인이 어릴 때 와서 떡볶이 하나를 되게 소중하게 먹었던 맞아요. 그 건물로 데려가는 씬.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뭐 그 아까 정훈 씨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여기 배태곤이라는 인물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배태곤이 딱 보면은 이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악당은 분명해. 그리고 한 짓도 되게 비열해. 근데 뭔지 이 사람한테 비애감 같은 게 느껴져요.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막 그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막 달려고 피도 눈물도 없이 달려왔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되게 외로워 보이고 진짜 자기 편은 하나도 없어 보이고. 그치. 네,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인물이 이제 내가 옛날에 여기서 내가 어렸을 때 여기서 이런 거 하다가 했는데 이제 이 상가를 내가 샀다. 이런 것들에서 느껴지는 우리가 이 작품에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배태곤이라는 인물의 캐릭터에 숨을 불어넣는. 거기에 이제 명계남 선배님이 있었잖아요. 그 상대 역할, 상대 조폭이었죠. 명계남 선배님에 의해서 배태곤이 움직이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배태곤 위에 명계남 선배님이 역할한 그 어떤 조직 보스가 더 있는데 깜빵간 사이에 조직을 장악한 그렇죠. 배태곤 조직을 장악한 거죠. 이 영화는 진짜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와 영화라는 게 이럴 수 있구나. 네네. 요즘 영화하고는 되게 달라요 결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약간 좀 이렇게 뭔가 내가 영화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배우가 됐든 연출 쪽이 됐든 어떤 스텝을 참여하든 간에 이 영화는 꼭 좀 한 봤으면 하는 그런 면이 많이 진짜 있는 문학적인 영화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재밌어. 재미없지 않아. 재밌어. 네. 다 들으면 뭐 다 스토리 다 알고 보는 건데 재미없겠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명장면이 나옵니다. 배태건의 지시로 자기 위에 명계남 배우가 네. 연기한 반대쪽 조폭 김양곤을 우리 막둥이가 화장실에서 처치를 하죠. 네, 이 장면도 되게 중요한 게 이거는 그 막둥이라는 그 인물의 막 고통과 막 그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죽인 건 막둥이인데 그 막둥이가 갖고 있는 이제 다시 그 순수했던 옛날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 되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인을 저지르고 막 울잖아요. 네, 피를 닦으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 전신에 살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아요. 막둥이는 꿈이 뭐라고 했지? 그냥 저는 가족들하고 작은 식당 하나 같이 운영하는 게 꿈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장면이 바뀌면 이제 살인을 준비하러 가거든요. 그렇죠. 그 영화에서 사실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누가 살인을 지시할 때 야 걔를 제거해. 고위직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왜 영화에도 나오잖아. 김재규한테 뭐라고 그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임자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죽이라는 거거든. 제거하라는 거거든. 가족들은 걱정하지 마. 이 여기에서 뭐
짚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거는 꼭 좀 보셔야 되는 진짜 한국 영화에서 네. 이제 그 이 한석규 씨 막둥이가 이제 이 김양곤 명계남 씨를 화장실에서 살해하고 이제 그 공중전화에서 큰 형한테 예, 전화를 하죠. 사실 이 영화가 초록 물고기인 이유예요. 예,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냇가에서 순수하게 초록 물고기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불분명한. 아니 그런 생각 해보시나요? 이런 장면 보면서 나라면 저기를 어떻게 연기할까? 아마 이 당시에 이 장면이 아마 그 지금도 다 많은 배우들이 회자되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한석규 선배님이 막 웃다가 끊지 마 그러다가 말 또 웃잖아요. 네. 이 당시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연기였었어요. 파격적이었죠. 네, 그리고 막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그 때문에 막 벌벌 떨면서 네, 아마 테이크는 많이 가지 않았었던 것 같고 선배님의 연기가 아마 아주 진짜 백미 평생 남을 그런 연기. 네, 왜냐면 이런 것들을 대본에도 쓰여져 있지 않아요. 웃다가 운다, 울다가 웃는다 뭐 이렇게 써져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감독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디테일까지 디렉션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배우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특히나 이런 살인자 역할은 배우로서 되게 부담도 크고 그 역할에 몰입했다가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좀 심리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정희 씨는 그냥 돈만 입금되면 죽이는 역할을 하고 돈만 입금되면 뭐 웃기고 뭐 이런 분이니까. 한석규 선배님 이렇게 뵈면 이렇게 이렇게 뭐 이게 조 감독 이름을 불러요. 한준아, 준비됐어? 예, 잠시만. 그리고 몰입을 하시더라고요. 딱 시간을 갖고 이렇게 갖고서 한준아 가자. 한준아 가자. 이렇게 하고 연기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로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냥 가자. 액션 이렇게 하는데 선배님은 잡는 건 분명히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옆에서 항준이 같이 시끄러운 애들 보면 얼마나 방해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런 장면을 찍을 때는 다 조용해요. 스태프들도 감독도 그렇고 다 조용해요. 조용해주고 가겠습니다. 준비되면 이제 그 촬영 팀에서도 롤 돌았어요. 살짝 아주 조용하게 얘기해. 그럼 감독이 레디 액션.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해. 우리는 그 배우의 감정을 몰입을 도와줘야 되니까 안 되는데 울려고 하는데 레디 액션. 이거 자체가 완전히 깨버리잖아. 자 이제 마지막 드디어 명장면이 됩니다. 그 큰 사건 이후에 시간이 흐르죠. 세월이 흘러서 마당에는 막 닭들이 뛰어놀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버드나무가 이렇게 우거진 큰 나무집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게 되는데 결국 막동의 꿈이 이뤄진 거죠. 가족들끼리 작은 식당 하나 운영하는 게 꿈이에요 했는데 막동이는 없지만 가족들의 꿈은 이루어졌고요. 그곳에 배태공과 임신한 미애 심혜진 씨가 찾아오게 됩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배태곤이 그 막둥이한테 이것저것 다 시키고 마지막에 불러내서 이제 죽이잖아요. 네, 그 한석규 씨를 죽이게 되는데 자동차 앞유리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죽는 장면도 정말 명장면이었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심혜진 씨를 차 유리창에서 서로 보면서 맞아요. 그 배태곤이 차를 급하게 몰고 배태곤이 막 차를 움직이지 마 그러죠. 도망가려고 하는데 한석규 씨가 그 칼에 찔린 상태로 차에 와서 앞에 유리에 고개를 대고 거기서 그 이 심혜진 씨를 보면서 눈이 마주치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의 명장면은 그 집에 어릴 적 사진들을 싹 걸어놨잖아요. 그 배태곤이 얘기합니다. 계산하고 나가면서 그때까지는 이제 몰라요. 미애는 이게 어떤 집인지. 그러다가 직감적으로 여기가 막동이네 집이구나를 알게 되죠. 옛날에 막둥이가 줬던 사진이 그 낡은 집에 버드나무가 쫙 있는데 이 집에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임신도 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배태공과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그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다가 이제 이 버드나무를 보고 처음에 뭘 봤는지 모르지. 뭔가를 보고 심혜진 씨가 너무 표정이 막 이러더니 막 오열을 하더니 차 안에서 자기 소지품에서 막 옛날 낡은 사진 한 사진을 장. 딱 꺼내는데 그게 이제 막둥이가 줬던 사진이잖아요.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줬잖아요. 보면은 지금 그 집이지. 그러니까 이 집이 막둥이
집이고 그리고 이 가족들이 막둥이 가족들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식당이 된 막둥이의 집이 한참 동안 보여지면서 그리고 이제 미애의 사진 속에 있는 그 버드나무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채로.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부터 이 영화는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다는 걸 영화를 보고 나면 알 수 있어요. 이 영화 첫 장면이 한석규 씨의 어린 시절부터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군대 제대한 막둥이라는 인물이 네. 살아가면서 나오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그때는 CG도 제대로 안 되던 시절이라 진짜 실제 한석규 씨 사진을 맞아. 써야 되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자, 마지막 장면까지 보고 났더니 뭔가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게 쫙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시간인데요. 오늘 시네마운틴 인물열전 정우문 배우의 인생과 함께 또 인생 영화까지 둘러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시네마운틴 이제 코너 속의 코너 등반 후에 꼭 가야 하는 맛집 촬영장 옆 맛집 시간인데 있으세요? 저는 촬영장은 워낙 많이 다녀가지고 네. 그러니까 한 곳을 또 자주 가거나 그러진 않고 요즘에 또 세트장이 또 파주에 많이 가가지고 네. 저희 동네에는 있어요. 저희 동네 분당 쪽에. 네 분당 쪽에 그럼 집 근처 맛집으로 한번. 이름을 얘기해도 돼요? 상호명을? 괜찮습니다. 정자동에 네. 남오토코라고. 남오토코? 일식을 파는 곳인가요? 네, 일식집인데요. 네, 이 집 아주 주원장님이 아주 자존심이 아주 센 아주 멋진 맛집. 아마 이자카야하고도 술집이네요. 네. 이 방송이 나가게 되면 정민 씨는 이 집에 못 가게 될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많아요. 그래요? 어떤 메뉴가 제일 맛있나요? 여기요. 일단은 회가 사장님이 아주 그냥 숙성을 너무 잘해가지고. 숙성회. 네, 회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복튀김. 복튀김. 네, 그다음에 슈도 치즈인데 독특한 치즈에다가 젓갈이 올려져 있어요. 어머. 네. 그게 뭐야? 치즈에다 젓갈을 올려서 슈도 치즈. 떨어뜨린 거 아니야? 아니. 그다음에 여기 그날 또 메뉴가 또 틀려요. 네, 그다음에 뭐 우동인데 이렇게 명란 알을 같이 적신 우동. 옛날에 또 정우희 씨네 집에서 우동집을 했었어요. 진짜요? 그지? 제가요? 아니 아버지가 옛날 우동 한밥집 했잖아요. 한밥집. 한밥식당. 한밥식당. 고생 많이 하셨죠. 야, 그거 진짜 우리 힘든 집안 일인데. 고생 많이 했어요. 옛날에 내가 그 얘기해 볼까? 우리 얘기하다가 이문식 형이 처음으로 이 자동차를 본 게 고2 때 봤대요. 고2 때를 봤는데 자동차를? 자동차를 고등학교 고2 때 처음으로 봤다고요? 승용차를 고2 때 처음 봤대. 승용차를. 아니 40년대생도 아니고. 왜냐면 이제 문식이 형이 이 되게 시골에 진짜 유서 깊은 집안의 장손이에요. 와. 이제 그 얘기를 막 하다가 또 누가 이렇게 나는 처음으로 전화기를 본 게 집에 따르릉하는 전화기잖아요. 집 전화를 본 게 나는 몇 학년 때야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정민이 얘기하는 거야. 나도 고등학교 때 집에 전화가 처음 생겼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몇 학년 때 있었어요? 나는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어요. 우리 동네 전화기 있는 집이 별로 없었거든. 전화기인데 그때 그랬어요. 백색 전화기, 청색 전화기가 있었는데 우리 집이 되게 좋은 A급 전화기야. 왜냐면 우리 집은 공장을 했어가지고. 다이얼. 착 하면 드르륵 그래서 그 전화가 오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래서 옆집에서도 맞아. 전화번호 가르쳐줄 때 그 전화번호 있는 집 전화번호 가르쳐줘. 맞아. 급한 연락 일로 맞아. 와라. 그러면 이제 옆집까지 뛰어가서 전화 왔다고 얘기하면 옛날에 그분이 나와서 전화 받고. 우리 시골집이 딱 그런 집이었어요. 우리 집으로 전화를 받으러 왔어. 그렇지. 그런데 이제 웅인이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학교 학생들 어떤 집에 대한 걸 조사를 해야 그때 옛날에 되는데 가정환경 조사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뭔가를 빠뜨려가지고 선생님이 아침 조회 때 와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 그거 빠진 게 있어서 항목을 다시 부모님한테 중간에 점심시간 때 전화로 물어보고 이제 점심시간 5교시에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웅이네 가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 거지. 우리 집에 전화가 없는데 다른 애 집엔 다 전화가 있는데 얘네 집만 전화가 없어. 얘는 그 전화가 없다는 사실을 선생님한테 얘기하기 죽어도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점심시간 종이 땅 치자마자 학교 밖으로 엄청 뛰었대. 집까지 뛰어간 거야. 진짜? 차비가 있어 뭐가 있어. 집까지 엄청 뛰어가가지고
문이 딱 열었는데 웅인이 엄마가 부엌에 계셨대. 웅인이 딱 엄마 너 얘기 묻지 말고 듣기만 해. 우리 집은 어쩌고 저쩌고 뭐가. 그래서 엄마가 너 왜 그러냐. 아니 얘기 빨리 해줘. 나 집 빨리 학교까지 뛰어가야 돼. 엄마 뭐야. 그리고 정인이 그걸 듣자마자 다시 학교까지 막 갔는데 수업 직전에 겨우 도착을 해가지고. 와. 기억나세요? 그럼요. 예. 어머머머. 전화기 없는 그때 서름이 있었고. 아니 근데 정우인보다 정우인의 인생을 더 많이 기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 왜냐면 웅인이의 성장 과정과 내 성장 과정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정우인 씨 계획을 좀 여쭤볼까요? 활동 계획과. 네. 지금 얼마 네. 전에 뭐 사극, 네. 청춘의 월담이라는 사극 하나 끝냈고, 네. 그리고 지금 뭐 나쁜 엄마. 어. 남이란 씨도 나쁜 아 엄마 맞아 나쁜 엄마 나와요. 같이 지금 출연하고 있고요. 네. 그 스케줄이 좀 약간 여유가 있어서 네. 열심히 우리 아이들 돌보고 있고. 아. 요즘에 그 유튜브에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그 중식 만드는 네네.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나와서 제가 그걸 계속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고추 잡채 오. 그런 거 재료 집에서요? 네네. 그래서 어머, 제가 어머. 한번 만들어가서 했더니 너무 애들이 잘 먹어서 지금 계속 시리즈로. 아 집에서 중식을 만들어요? 네네네. 어머머머. 네. 정인 씨가 그 요리하는 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게 그 응. 집에는 먹을 사람이 많잖아. 아. 아이가 딸내미, 그렇지, 그렇지. 딸 토끼 같은 딸이 셋이 있고, 아빠. 그리고 와이프 있고, 어머니 계시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딱 하면 그 식구들이 쫙 앞에서 내가 한 요리를 같이 쩝쩝쩝 같이 먹고 먹고 와서 뭐 이런 거 자체가 아빠 국물 띄워내? 아빠 국물 띄워놨냐고? 아빠 국물 띄워내? 국물 띄워놨냐고 해주고 얼마나 귀여워요. 어제도 그럼요. 다윤이가 아빠 먹으면서 네. 엄지쳐 엄지쳐. 얼마나 너무 기분 예뻐. 좋더라고요. 네. 분위기가 막 느껴집니다. 네. 자 오늘 정우인 배우와 함께 시네마운틴 잘 완등을 해보았고요. 감독님이 오늘의 방송을 좀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 아 저는 정인 씨에게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이 정인 씨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사의 진짜 걸작이라고 불리는 초록물고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50대가 된 정웅인의 초록물고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정웅인이 대표작이라는 게 이제 50대에서 한번 진짜 나왔으면 좋겠는. 정말 그 자기가 원하는 이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또 역할이 있잖아. 그렇지. 맞아. 아 지금 얘기 중에 가장 좋네요. 아 그래요? 또 얘기해 주니까 좋아한다. 근데 진짜 저는 지금부터 오히려 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저만의 색깔을 갖고 있는 좋은 작품을 만나는 게 가장 꿈입니다. 네네네. 그게 악역이 됐든 재밌는 연기가 됐든 간에 네네네. 어쨌든 무대나 TV나 카메라 앞에서 좋은 연기 펼치는 게 제 꿈이고 목표입니다. 너무 좋은 얘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시네마운틴 정우인 편 시네마운틴 팟캐스트 유튜브 시네마운틴 정주행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하이라이트 편집본 영상은 비보TV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시네 마운틴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